오늘은 이제 문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한 잔씩. 아니, 맨날 내가 이렇게 한 세트씩 하는데, 드디어. 한 세트가 아니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똑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지. 아니? 몰라, 분류? 아, 저 기분해요. 아, 저도요. 아, 두 판 뛰었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영혼이 없어요. 아, 근데 저런. 수고했다고, 무시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해주세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영혼 너무 잘- 아, 진짜. 아니, 야, 니 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라 또 날리고. 진짜 솔직히. 진짜. 야, 니는 뭘 바라는 건데 지금 해달라는 대로. 수연아, 어떻게 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 제가 뭐 잘못했는지 말해주실 분. 선생님, 보러 오셨어요? 아, 이거지. 4반 보러 가서 4반 응원했지. 아! 4반에게 새콤달콤을 주었지. 아! 저 댄스 완벽했습니다. 저런. 바라던 바다. 잘하세요. 잘하는 말. 채영이 나가준다니 바라던 바다. 그건 참 반가운 소리로. 아니, 해달라는 말 다 해줬더니 뭔 난리야, 이거. 쉬쉬. 그지, 고은아? 나 억울할 것 같지? 그건 또 감기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시간은 문학입니다. 아니, 너 진로 캠프 아닌데, 원래. 네? 저 방금 갔다 왔어 이러는 할건. 아니, 넌 원래 애초에 진로 캠프 대상자가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 박사님이 꼬드겼어요 하라고. 쌤이 그래서 명단 잡고 하라 했는데 안 한다고 왔어요. 아니, 애초에 면단이 없으니까 넌 가면 안 되지. 보겠습니다. 모아찍기인 점 죄송합니다. 양면인 점도 좀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참고로 저는 모아찍기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문학의 개념과 갈래. 오늘 이게 이제 문학이 8강까지 있어요. 교과서 개념학습이. 그래서 8강까지를 이틀에 쪼개서 할 겁니다. 2시간에 이번 주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 전 마지막 방과 후 시간에 이제 문학 실전학습 한 회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사실은 좀 중요해요. 중요해서 지금 녹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가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그죠? 수능 연계 교재인데 혜영아, 내가 장담하건대 니 글에 찍으면 후회할걸. 그 소책자 제군이 아니라서 니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런. 자, 수능 연계 교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첫 시간에 했었는데 수능 연계 교재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자, 2가지가 있죠. 이제는 좀 외우셔야 되겠죠? 이제 고3이잖아요, 다음 주면. 너무 좋아서 그래. 저도요. 저도 완전 좋습니다. 빨리 고3 때 예쁘라. 헤어지자. 싫어요.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죠. 맞습니까? 이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능 특강은 다시 3개로 쪼개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쪼개지냐면 화법, 작문, 문법이 한 권입니다. 이렇게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아닌데 화작 맞네. 그 다음에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유형편과 실전편으로 쪼개집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문제 완성도를 생각을 하면 수능 특강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수능 특강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모든 개념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다 해주지 않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수업을 했는데 너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그치? 왜냐면 한번 해볼까? 글의 구성 요소 뭐가 있죠? 이봐라. 이거 지난달에 수업한 거거든? 단어, 문장, 문단이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너네는 슉 까먹잖아, 그지? 한 번 더 해볼까? 미율 탈락 현상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계열이 탈락. 그죠? 한 2주 전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그지? 치자마자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수능 특강을 보면서 너네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학, 자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국어가 시수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시수, 너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시수를 확보를 하려면은 국어를 일주일에 8시간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어를 5시간 듣고 있죠. 이걸로는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개념은 하지 않고 문제를 같이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독서 부분을 했었을 때는 메모하는 방법 중심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론 파트 조금 덧붙여 드렸죠. 사실적 독해, 뭐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그리고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덧붙여 드렸죠. 그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문학으로 넘어와서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요. 이 교재들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죠.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문학 작품이 하나가 있겠죠. 문학 작품 A가 있을 겁니다. A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예시로 한번 해볼게. 하나 작품만 해보죠. 뭐냐면 김유정의 동백꽃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김유정의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이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김유정 동백꽃이 전체가 실려있는 게 아니죠. 일부분이 실려있죠. 그래서 일부분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왜냐면 뭐 태백산맥 이런 게 실려있으면요. 태백산맥이 총 10권 정도 되는 장편 소설인데 이 모든 것을 읽어서 내가 수능을 치겠다라고 하면은 수능을 한 10년 뒤에 칠 수 있어요. 너는 1년에 한 권 정도 읽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김유정의 동백꽃에 첫 번째는 뭘 읽으셔야 되냐면 실려있는 본문 외의 다른 부분을 읽기는 해야 됩니다. 실려있는 본문 외의 다른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근데 출제되는 부분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페이지짜리 단편소설이라 하더라도 출제자가 내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앞뒤로 6장짜리라고 하면은 앞뒤로 3장이겠지. 3장이면 6페이지잖아. 그 6페이지 중에요. 출제는 어디가 보통 될 수 있냐면 12분의 1 정도 분량만 출제가 돼요. 그럼 딱 그 12분의 1이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생정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부인이 집 나가라 꺼져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사삼책 부분, 그리고 매점매석 부분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지. 뱃사공이랑 둘이서 저 섬이 어디요? 이런 부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하고 싶은 부분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럼 너네가 그런 부분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누가 정해주느냐?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여름방학에 많이 들으셨죠? 문학 자습서를 보시면 또 시작했지. 자, 몇 점? 11점. 11조 문학 자습서 어디에서 나왔냐면 해법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해법. 이 천재교육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해법 11종 문학 자습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김유정의 동백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전부가 다 실려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실려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출제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EBS 연계교재에서는 그 부분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1종 문학자습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읽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요 동일 작가의 뭐야 너? 자, 동일 작가의 유명한 다른 작품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작품을 가져온 거는 이 작가의 무엇과 무엇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겠죠. 그럼 김유정 작가라고 한다면은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본봉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유정 작가가 쓴 뭐 산돼지라든가 아니면 금 따는 콩밥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쓴 작품이 뭐가 있는지 너네 잘 모르지. 그럼 어디에 물어볼 거야? 너네는 내년에만 물어보겠다 하겠지. 그럼 내년에는 이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작품 중에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들만 출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네, 그렇죠. 위에 있는 11조 문학자습서에서 정해줍니다.
김유정을 찾으면은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작품들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작품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연계교재에 실린 작품 절반 정도, 다른 거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학자습서를 웬만하면 구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다면 이 문학자습서가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될 거예요. 나는 문학 공부를 이것을 왜 고개를 저 한 번에 끝낼 것 같지? 끝났으면 좋겠지? 한 300 며칠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과 1년만 더 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자습서에 실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면 되냐면요. 요 작품이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작품들 중에서요. 굉장히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새로 발굴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데 발굴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독특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취하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요. 3년 동안의 연계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내년에 시험 치지. 올해 연계교재와 작년 연계교재까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을 다 보는 겁니다. 특강이랑 완성 둘 다요? 네, 특강이랑 완성.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면 문학을 만점합니다. 자, 연계교재 3년치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행히 연계교재에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설지를 보더라도 간략한 해설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 문단 정도의 설명이 나와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어느 부분이 나온다, 어느 부분이 나온다는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설명은 또 어디에 실려있냐면 얘가 정해줘요. 자습서가 정해줍니다. 실제로 김유정의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닭싸움 부분입니다. 닭싸움 부분과 감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향이 반대가 돼 있죠. 역전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오는 해악성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단어 외에는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단어들을 자습서에서 다 보고 외워놨으면은 작품을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게 일제강점기 작품이다라는 것까지도 자습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를 실제로는 봤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나오는 시점쯤에 서점을 가시면요. 이게 맨날 메가북스라고 하는 데서 이 작품들을 해설한 다른 해설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작품들을 끌어모아 긁어 얘네가 긁은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각주 다는 거 있죠. 왜 그 선생님들 교사용 교과서처럼 밑에 각주 달아놓은 책을 메가북스에서 내놓습니다. 15,000원인가 18,000원에 내놔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셔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독한 년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메가북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봐놓으시면요. 출제도 저렇게 됩니다. 왜 이걸 아냐면은 EBS 연계교재에서 예전에 적벽가를 실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적벽가를 실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뜬금없는 부분을 실어놨었습니다. 앞부분 조금 실어놨었거든요. 적벽가 맞을걸? 아, 적벽가 아니었을 때 선상탄을 실어놨었는데 그냥 박일로가 바다에 출항하는 부분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대한 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상탄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내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와 관련된 고사 3개가 나오는데 그 고사 시험에 낼 만하고 그 다음에 비분관계 이 전쟁에 대한 비분관계 그리고 어떤 무인으로서의 기계 이런 부분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 실려있어요. 본문이. 근데 모의고사에 딱 나왔는데 딱 그 부분에 실린 거야. 출제될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EBS에서 감춰놓은 거지. 그 부분까지 실지를 않은 거야. 대신에 힌트는 준 거지. 이 작품은 우리가 언급은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문학자습서에는 그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문학자습서에 실려있는 게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 문학자습서에 실려있는 본문을 누가 끊냐면요. 그 교수진들이 끊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누가 들어가냐면 교수진들이 들어가죠. 각 대학마다 수능 시즌 되면 사라지는 교수들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 휴강을 합니다. 그 사람 들어간 거야. 출제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나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언저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2년 연속으로 한 명이 사라지고 한 명이 사라졌었습니다. 한 명이 중세국어 전공자였고 한 명이 화법 작문 전공자였어요. 이분이 사라지네. 화법 작문이 겁나 어려웠고요. 이분이 사라졌을 때 중세국어가 엄청 긴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걔가 사라졌으니까 중세국어가 피똥 싸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학생들 수능에서 그 중세국어로 본문 나와가지고 막 읽으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렸던 해. 그 해에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었거든요. 저랑 작년인 것 같아, 작년. 누가 냈는지 들키면 안 돼요? 응. 왜요? 왜냐니. 그거 아시잖아요? 수능 출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핸드폰 다 뺏기고 네. TV 그냥 있고 아무것도 못해. 인터넷도 못해. 밖으로 외부랑 통신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랑 연락 하나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수능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잖아. 2달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축구를 하다가 뻥 이렇게 차가지고 담장을 한번 넘긴 적이 있대. 그랬더니 그 축구공이 다 찢어진 채로 돌아왔대요. 왜 찢어진 채로 돌아왔을까? 그 축구공 안에 쪽지 넣어갖고 밖으로 보낸 걸까 봐. 다 찢어서 돌아온 거야. 새 축구공가. 밖으로 말러 차지 마라 이런 경고죠. 그 정도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를 밝히면 안 되죠. 근데 다들 이제 눈치 채는 거야. 막 사라졌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시즌에 사라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몇 명이 이렇게 사라질 때 있지 않아? 가끔 출제 가는 거야. 작년 한문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지면 그 모의고사 나오는 시즌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 모의고사 나오는 시즌에 사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의고사 출제를 간 거죠. 갇혀가지고. 좋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오늘 이제 문학의 개념과 갈래부터 이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개념은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문학의 갈래에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볼게요. 문학의 갈래 1. 서정 갈래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 심상, 어조 등을 통해 형상화하는 갈래. 하위 갈래로 시가 대표적임. 그래서 음악적 요소인 운율, 회화적 요소인 심상, 의미적 요소인 주제 등이 있다. 근데 의미적 요소인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주제는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제 왜 문화 잡서 같은 데 보면은 주제가 적혀 있잖아. 너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지. 근데 그 주제를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 번째 알려드릴 거고, 첫 번째 이제 해봅시다. 뭐라 할 거냐면 운율입니다. 현대 문학에서는 운율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반드시 정해져 있죠. 이것을 외제율과 내제율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내제율을 주로 따르죠. 내제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의 안에 리듬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 감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그냥 신이 있다 이러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시험에 내제율은 안 나옵니다. 내제율은 안 나오고 외제율을 따를 경우에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외제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요. 음수율입니다. 음수율. 이것은 글자의 수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음보율이에요. 이거는 끊어 읽는 단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제?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사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끊어 읽게 돼? 물론 내가 지금 다 띄어 써줬으니까 거기 맞춰서 띄어 읽겠지.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 났다. 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끊어 읽죠. 그럼 몇 토막이 나와?
새 도막. 새 도막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새 도막으로 읽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삼음보. 삼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끊어읽기 단위라는 것은 요 몇 도막으로 끊어읽을 것인가? 근데 무엇을 몇 토막에 끊어읽냐면 한 행을 몇 부분으로 끊어읽을 것인가요? 한 행을, 한 줄을. 아시겠죠? 그래서 시조 같은 게 몇 음보였어? 4음보잖아요. 시조는 한 줄을 초장, 중장, 종장을 다 4토막으로 끊어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보율 같은 경우에는 3음보와 4음보가 제일 많습니다. 3, 4로 끊어읽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인데 반복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글자가 반복된다는 건 그 이제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개나리, 항아리, 오리, 미나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나는 거 아무나 뱉은 건데 오리, 미나리 이렇게 되면 걔가 이제 리자가 반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리듬이 생겨 안 생겨요? 리듬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자가 반복이 되면.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 리가 반복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가군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앞자리에 서서 맨 마지막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리리 이렇게 끝나거나 오오오오 이렇게 끝나면요 리듬이 생겨요. 그걸 이제 가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근데 이제 두운은 뭐겠어요? 머리 글자가 똑같아요. 맨 앞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두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운과 가군을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단어의 반복이죠. 단어, 시어. 단어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쉽겠죠? 맞습니까? 뭐 똑같은 단어 계속 들어오면 되잖아요. 진달래꽃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바보같이, 그치? 아니면 아까처럼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하면 사러리가 계속 반복이 되죠. 맞습니까? 또는 이제 뭐 둥둥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동동이라든지 이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미의 반복이 있습니다. 어미의 반복. 예를 들어서 뭐뭐 우리다 이렇게 끝냈어. 뭐뭐 오리다 또는 리다로 끝을 낸 거야. 전부 다. 끝이 리다로 다 끝난 거야. 그건 어미의 반복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어미, 말의 서술어를 어떻게 끝낼 것이냐. 달리 오리다, 먹으리 오리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리듬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향수 배웠죠. 조정의 향수 배웠죠. 그것이 차마 꾸멘들이 칠리아 이렇게 되죠. 리아로 계속해서 끝내죠. 그 경우에는 이제 어미가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반복 다 써줄 거야. 몇 개 정도요? 얼마 안 남았어. 자,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 근데 얘가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그지? 그래서 얘를, 통사 구조의 반복을 얘를 하나 써드릴게요. 얘. 여기다 써줄게. 봐봐. 뭐뭐한 고양이의 뭐뭐에 뭐뭐한 봄에 뭐뭐가 뭐뭐하도다. 이거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시에 그대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매연 반복이 돼요. 여기 물결 부분만 다른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 같은 고양이의 수염에 날카로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단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4가지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통사 구조가 문장의 구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저 물결 부분만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되셨죠? 쌤, 네. 수미상관은 운을 만들어요? 네, 수미상관도 운율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수미상관은 사실 운율보다는요, 뭐에 중심을 두냐면 의미상으로 완결된 구조에 중심을 둡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걸로 끝냐면요, 왜 니네도 중간에 왜 영화 보는데 중간에 막 이상한 내용이 나와.
야, 상관도 없어 보이잖아? 근데 첫 장면이랑 끝 장면이 똑같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내가 한 편의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 들지. 통일성을 주는 거야, 갑자기. 아시겠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그래서 수미상관 같은 경우에 운율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의 통일성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 외에 이제 뭐가 있겠어? 후렴구의 반복. 요렇게 한 5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왜 내냐가 모닥불에서 도의 반복 배웠었죠? 네. 그지? 그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글자의 반복에 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글자의 반복에 넣으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사, 도의 반복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운율 배웠어요.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면 심상이야. 심상인데 다른 건 안 할 거고요. 뭐만 할 거냐면은 공감각적 심상만 할 겁니다. 근데 공감각적 심상은 뭐랑 대조를 해놓으셔야 되냐면요. 복합 심상과 대조를 해놔야 됩니다. 복합 심상. CF가 뭐예요? 비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작년에 배우고 올라오셨을 텐데 정지용의 향수할 때 배웠었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큰일 났네. 박홍희쌤이 알려주셨어요. 네네. 내가 얼마 전에 가르쳐서 기억이 나는 거지. 나도 잘 몰라. 자, 이거 3개는 공감각적 심상의 예시고요. 요 밑에 복합 심상의 예를 하나 더 써드릴게요. 따로 떼가지고 써줄게요. 따로 적었어. 자, 쓰신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러니? 우레러니. 뭔 뜻이에요? 그 천둥벼락, 천둥, 우레. 오늘 확실히 잡아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랑 복합 심상 구분을 하세요. 이게 출제가 되면 좀 어렵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에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릅니다. 2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2가지 심상 들어가고 네네, 첫 번째는 2가지 심상이죠. 뭐 땡땡이 땡땡화. 네네, 그거긴 한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되겠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요따 쓸게. 첫 번째는 뭐냐면 2가지 이상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존재해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감각의 전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합심상이 뭐가 안 이루어진 거냐면요. 복합심상도 2가지 이상의 감각은 있습니다. 감각은 있는데요. 복합심상은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진 거야?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이가 없는 거예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바꿔서 표현할 때 이것을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합심상은 뭐냐면요. 2가지 감각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공감각적 심상은 실제로는 하나의 감각만 있어.
근데 다른 감각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고 복합심상은요,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해설빛, 금빛 계열은 울음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들리는 어떤 감각만 존재하는 거야? 어떤 감각만 존재해요? 실제로는 울음만 들리고 있죠. 맞아요. 그 울음의 색깔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 앞에 울음을 여기다 쓰는 거야. 청각, 의인데, 그러면 이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맞지? 맞아? 네. 그러면은 요 다른 감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 금빛이죠. 맞아요? 그래서 시각화. 시각화라고 부르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가 되죠. 맞습니까? 3개 정도 실습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감각은 뭐예요? 달리다. 실제로 있는 감각은 뭘까요? 소리? 소리.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밤바람, 소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청각의 뭐가 되겠습니까? 뭐로 전이를 시켰어요? 시각화. 말을 달리는 모습으로 바꾼 거죠. 시각화. 맞아요. 시각화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감각은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 소리. 소리죠. 종소리죠. 맞아요. 여기에 청각. 시각화. 뭘로 바꿨습니까? 시각. 소리는 또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장면으로 바꾼 거죠.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화야? 시각화가 되는 거죠. 네. 이 밑에는 지금 복합심상이라고 했습니다. 복합심상인데 이 아래는 보시면은 술이 익는다라고 하는 감각이 존재하죠. 요걸 느껴야 되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저녁물. 저녁 노을이 보이죠. 맞아요? 그럼 저녁 노을도 보이고 술이 익는 것도 느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술이 익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후각입니다. 술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마시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술이 익어가는 냄새인 거지. 후각이지. 그 다음 하는 저녁 노을은 시각. 시각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현실에 공존해야 안 해요. 같이. 현실에 다 있는 거야. 저녁 노을도 보이고 술 익는 냄새도 나고 있는 거야. 근데 두 개의 감각이 존재를 하죠. 근데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애가 아니잖아. 둘 다 존재하는 애지. 그럼 얘가 그냥 복합심상인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밑에 거도 보실래요? 이게 이제 관동별곡에 나오는 건데 정철의 들을 때는 이게 폭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을 때는 천둥 번개 같았다는 거지. 그럼 천둥 번개 같은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청각.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청각도 느끼고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이다. 그 푹 떨어질 때 하얀 물거품이 시각.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눈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시각이죠. 그럼 지금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는 복합심상이라는 거야.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감각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복합심상을 밑줄을 친 다음에요.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버리면 학생들은 감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출제자들이 니네가 헷갈리는 거 아니까 그렇게 돼. 이거 엄청 들었다고? 맨날 네이버에 복합심상 쳐보면 맨날 나오는 예시입니다.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종류.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1학년 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다음 의미적 요소인 주제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까 주제 정하는 방법 알려준다라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시나 어떤 문학작품의 대상이 있습니다. 김유정의 소설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 김유정의 소설 저거보다는 니네가 최근에 배운 거 해볼까? 모닥불 어때? 좋아요. 그죠? 모닥불의 대상이 뭡니까? 모닥불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어? 무엇에 대해 노래하고 있니? 민족의 슬픔. 뭐 민족의 슬픔이라 할 수도 있고 민족의 순환상 또는 뭐가 될 수 있는 모닥불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그렇죠. 그치? 뭐 그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요 앞에다가 뭐를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대상을 쓰면 돼요. 대상. 시적 대상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시적 대상을 쓰시고요. 에 대해 느끼는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시면 되냐면 화자의 감정을 쓰시면 돼요. 무답불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애석함? 연민, 슬픔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이러면 주제가 되는 거야. 문학 자습서에 적혀있는 주제가 돼요. 민족 순환사에 대해 느끼는 연민 혹은 민족 순환사에 대한 연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시적 대상 넣고 여기에 화자가 느끼는 감정, 시적 대상 넣고 화자가 느끼는 감정, 혹은 소설에서도 대상 쓰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작품들로 요거 한 번씩 다 해볼게요. 주제 정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많이 왔어. 오늘 이제 이 수업은 사실은 1강만 좀 많이 하면 돼요. 수업은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저런. 자, 2번 서사갈래입니다. 참고로 여기 다 써야 돼요. 여기 서사갈래랑 극갈래까지. 서사갈래 볼게요. 서사갈래, 인간의 삶에서 있을 법한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어 서술자가 들려주는 갈래, 하위갈래로는 소설이 대표적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특성, 이야기의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과 서술에 관여하는 구성, 시점 등이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시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물과 구성에 필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구성에 대해서 이제 필기할 만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인물 쓸게요. 인물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동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 반동인물이 있습니다. 반동인물.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형적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두 번째는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요 세 가지 기준에 따른 6가지 명칭을 전부 다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죠. 알았지, 경훈아? 많이 졸리면 오늘 녹음하니까 꼭 다시 들어라, 알았지? 올라와요? 홈페이지 올릴 거야. 이거 사진 찍고 이거. 오. 보스 있어야겠다. 너네 하는 모든 얘기가 녹음이 되지. 그래서 지금 표준말로 발음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경상도 표준말로 하려고 노력 중이죠. 혹시 알아? 경상도 애들이 들을지. 석강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경상도 애들이 들을지 이런 거. 로그인 해야 될 수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로그인해야 될 수 있어. 조회수 나와요 이거? 조회수요? 저 저번에 비문학 분석반 애들이 엄청 빠진 날이 있어. 4명 들고 다 빠진 날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날이 무슨 대회가 있었어. 애들이 다 빠진 거야. 4명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녹음해서 올렸거든. 녹화해가지고. 심지어 녹화해서 올렸어. 12명 보더래. 12명. 그 반이 한 반당 30명이거든? 두 반이었어요? 네, 2반이었어요. 60명.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게 이제 작가의 대변인이죠. 얘는 어떤 애냐면 주제의식과 일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가 일본 나쁜 놈!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어떤 애가 주동인물이냐면요. 각시탈이 주동인물인 거죠. 아시겠죠? 일본 나쁜 놈 이랬으면 각시탈이 주동인물이어야지. 아니면 막 요시미치 이런 애가 주동인물이면 안 되겠죠.
나카무라상 이런 연구가 나카무라상 막 조선인들 괴롭히는 조센징 이러면서 막 칼 들고 나오면 애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반동인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제의식과 반하는 인물입니다. 주제의식을 계속 괴롭히는 애. 반대하고 해방을 놓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애야? 죽는 애야 보통 죽어요. 좀 연민을 사는 인물이죠. 어쨌든 나중에 죽잖아. 그 다음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 변한 아닌데? 아니 안 변하는 건 평면적 평면적. 인물이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 성격이 되게 전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저는 선생의 전형은 아니죠.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면 특히 뭐 여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보통 좀 뭐 플레어 스커트라든지 샤랄라하게 입고 그지?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찰랑찰랑하게 막 하고 구두를 신고 다니고 그지? 그다음에 아이들과 종이 쳤다고 해서 4층까지 뛰어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이렇게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있지 않아? 네.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간 사람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선생도 만나는 거죠. 그지? 막 종이 쳤는데 갑자기 애들이랑 1층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으아! 이러면서 막 뛰고 막 가고 뭐 청바지를 맨날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엎드려서 자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깨우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막 선생님 좋아요 이러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보통 정말 나도 너를 좋아한다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좋아요 나도 이래서 제가 좋으세요 나도 내가 좋아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개성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런 인물은 이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거기 안 맞아 들어가는 인물이 개성적인 인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각시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보통 이제 의적이라고 하면은 다 어떤 인물이어야 돼? 태생적으로 자기가 조선인임을 막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조선인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각시탈은 어때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각시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의 개성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 인물은 뭐냐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격이 안 변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흥부. 끝까지 안 변하죠. 입체적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중간에 성격이 변해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외에 요새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엄청 착한 애가 갑자기 집안이 망하면서 애가 확 돌변해가지고 막 복수를 시작하고 이런 애 있잖아. 갑자기 막 표독해지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성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바꾸면 안 돼요. 전형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묶어가지고 외운다든가 이러시면 안 되고 요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6개 단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제가 뭐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냐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구성은 많지 않으니까 이 빈 공간에다 할게요. 네. 소설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성 몇 개만 외워두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액자식 구성이 있겠죠. 액자식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액자 안과 밖의 서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시점이 변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액자 밖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액자 안은 뭐 작가 시점이라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요. 시점이 바뀌어요. 똑같을 때도 있어요?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릅니다. 웬만하면 달라요. 그러면 이 액자식 구성의 효과는 뭐냐면요. 효과 이제 위에다 쓸게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성과 생동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니네가 직접 보면 물론 믿지만 니네가 직접 못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남이 이렇게 전해주잖아. 그치? 남이 막 얘기로 전해주면 되게 실제 같고 그렇지 않냐? 그래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액자식 구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감과 생동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힘.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성은 뭐냐면
순행적 구성입니다. 반대말이 뭐겠어? 역순. 역순행적 구성이죠. 순행적 구성은 뭐냐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술이 될 경우에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고전 소설이 전부 다 순행적 구성이죠. 근데 이제 현대 소설로 오면은 과거로 회상을 했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이런 구성을 막 보이죠. 그게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범도 보면요. 제일 첫 장면이 뭐냐면은 그 장인님이 마 이 자식아 놔라 놔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대가빡이 이제 터지고 막 이 장면에서 이제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 장면이 아니고 이제 장인님이 이렇게 연고 발라주는 장면인가 뒤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과거로 확 넘어가죠. 이게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세 번째 구성 방식이 뭐냐면 옴니버스 구성입니다. 아.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네 번째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비교를 해놔야 돼서 두 개를 같이 쓸게요. 피카레스크시 구성입니다. 요 두 개 단어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외워두세요. 네, 피카레스크시 구성. 이름 좀 어렵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피카레스크시 구성을 굉장히 출제에서 좀 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빨간색으로 쓰고 차이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게 공통점이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동일한 주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나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요. 옴니버스식 구성도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진 10편이 묶였다. 피카레스크식 구성도 7편이 있다라고 하면 다 동일한 주제예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항공. 그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대표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라든가 어떤 노동자를 핍박하는 집단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죠. 모든 작품이.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정말 미칠 것 같고 좋단다. 알지? 읽다가 내가 그냥 입시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걸 읽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작품인데 의식은 똑같아요. 근데 옴니버스식 구성은 뭐냐면요. 등장인물이 다 다릅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등장인물이 겹쳐요. 그래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또 다른 예가 뭐냐면요.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그 양귀자 씨가 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미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목이 형제 슈퍼다 이러면 형제 슈퍼 주인이 이제 1인칭이 돼가지고 뭘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 위에 민들레꽃 이러면은 그 형제 슈퍼가 있는 동네에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집 가족들이 자주 가는 슈퍼가 형제 슈퍼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약간씩 겹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옴니버스식 구성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봉산 탈춤입니다. 뭐 1장은 노승마당, 2장은 사자 추춤마당, 3장은 미알 할미마당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은 다 달라져요. 근데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또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하이킥 같은 거 있지. 뭐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거 등장인물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매일매일 이제 주제는 뭐 똑같죠. 웃자 이런 거잖아. 그지? 웃자는 주제의식은 동일한데 등장인물도 거의 유사하죠. 근데 어느 날은 뭐 A의 얘기가 중심이 돼서 나오고 얘는 거의 안 나왔는데 다음 날은 B가 중심이 돼서 얘기하고 A가 잠깐 조연으로 나온다든지 지나가는 학생 1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죠. 그게 이제 피카레스크식 구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좀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소공을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을 건들고 있어가지고 저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됐죠? 이제 극 갈래 가보겠습니다. 난쟁이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읽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 연작 소설집에 있는 모든 작품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시험 출제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거기에 실려있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항공도 반드시 읽어야겠지만 메비우스의 띠라든지 메비우스의 띠는 이제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이거 띠를 이렇게 한 바퀴 꼬아서 하면 앞 겉과 안이 계속해서 되잖아.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사기를 당해서 팔았어 얘네가. 꼽추랑 안전뱅이가 사기를 당해서 판 거야. 20만 원을 받고 팔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37만 원인가 47만 원에 되팝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차익을 엄청 남기고 판 거죠. 그런데 이제 안전뱅이랑 꼽추는 자기들 집에 전세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돈 내주고 나니까 전세금 내주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 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입주권을 사간 남자가 뭐 벤츠 같은 걸 타고 다니는 애였던 거야. 근데 이제 안전뱅이가 그 차 앞을 막아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가 내려서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됐더니 안전뱅이가 내 돈을 돌려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 새끼가 팔아놓고 왜 이러면서 막 패는 거야. 엄청 핀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꼽추가 나타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와이어 끈 같은 걸 묶어버립니다. 입을 테이프로 발라버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차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완전 바뀐 거지. 새가. 그러니까 이 남자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달라. 저 안에 돈이 있다. 저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꼽추랑 안전뱅이가 그 돈 다 들고 튈 것 같이 아니야. 딱 그 차익만큼만 꺼내. 안전뱅이랑 꼽추가. 그러면서 이제 꼽추가 먼저 가요. 꼽추가 먼저 갑니다. 그 자리를 먼저 떠요. 왜냐면은 꼽추가 먼저 뜨나 안전뱅이가 먼저 뜨나 하여튼 먼저 떠 한 명이. 그랬는데 이제 먼저 뜨고 나서 얘는 이제 맞았으니까 안전뱅이가 떴겠네. 안전뱅이가 막 세수를 해. 피리 뻔뻔 됐으니까 막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 폭발음이 들리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뒤이어서 친구가 왔는데 그 몸에서 묘하게 석유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어디로 가서 뻥튀기 장사를 따라다니자. 그럼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 네가 이제 무서워. 난 너랑 같이 갈 수가 없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인 거야. 처음에는 피해자였죠. 얘네가.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가 그 사람을 감금했고 폭행했고 갈취를 했죠. 그리고 결국엔 뭐까지 한 걸로 추정이 돼? 살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얘네가 과연 피해자냐는 거야. 그럼 그 남자를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과연 그런 피해자냐는 거야. 이 사람도 가해자였죠. 실제로는. 때렸잖아. 그지? 그리고 돈을 어떤 사기 행각을 해가지고 뺏은 거지. 어떻게 보자면은. 그럼 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가해자와 완전한 피해자가 없는 그런 구조.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거든요.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까? 주제면에서 시험 문제 딱 내면 되죠. 인물들 얼마나 독특해요. 그치? 인물들 딱 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소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소설의 시작이 수학 선생님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자 제군들 오늘이 이 수업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제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액자식 구성인 거야. 완벽합니다. 이 소설은. 출제하려고 하면 완벽해요. 세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치? 완벽한 소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써 있어요? 네, 그것도 자습서에 실려있죠. 메비우스의 띠도. 매우 싫어하네요. 자습서 5바퀴만 보면 돼요. 5번만. 자, 극갈래 보겠습니다. 극갈래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극갈래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9페이지에 실려있는 게 극갈래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 10페이지 뒷면에 넘겨보시면은 1번 문제 아래쪽에 이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극갈래 특징 쓰시면 돼요. 극갈래 특징을 제가 5가지 써드릴 겁니다. 내신에서도 한번 배웠겠지만 극갈래 특징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무대 상연을 목적. 전제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상연이 되지 않을 작품은 창작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소설과의 차이점입니다. 소설과의 차이점이에요. 소설에서는 반드시 서술자가 존재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술자다라고 한다면 그 서술자는 누구다? 작가잖아요. 그래서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잖아. 작가가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부를 정도죠. 그럼 소설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서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극에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이야기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찔한데. 세 번째. 사건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직접 찾아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발단, 상승, 정점, 혹은 이거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강, 대단원. 요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명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소설로 치면 발단,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근데 이제 극에서는 요런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행위하는 시공간이 관객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배우들이 서 있는 시간과 공간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불려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공간과 등장인물의 제약이 많죠. 왜냐면은 그 황산벌 같은 거를 연극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황산벌에 이미 몇만 명이 나와야 되죠. 근데 무대 위에는 몇십 명도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어떻게 해버려? 배경 처리해야 되잖아. CG로만 이렇게 올라오죠, 애들이. 여기 이제 극갈래의 특징입니다. 그게 CG 같은데요? 요새 연극에서는 이제 뒤에 배경을 그렇게 사용을 해버리잖아. 그치? 이렇게 화면을 쏴버린다든가 아니면 무대 장치로 해버린다든가.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왜 아찔한데라고 했냐면, 이거 여담이고 딴소리인데, 순간 내일 시간표를 생각했는데, 제가 시간표 담당이잖아요. 근데 제 시간표를 제가 오늘 다른 선생님들 거 바꿔주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갖고, 내 거를 3, 4, 5, 6으로 만들어버렸거든? 아, 나는 내일 내가 영상 수업이 껴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일 영상 수업 1도 없는 날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망가오가 없습니다. 행복. 세상 행복. 3, 4, 5, 6, 와. 1, 2교시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티브 보셨나요? 저런. 자, 보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요? 네, 그 앞에 뒷장 넘기면. 그 교술관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술관례는 이제 대표적인 수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교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술관례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무대. 어떤 아파트와 회사 사무실, 그리고 길거리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무대. 무대가, 구태여, 사실적인 필요는 없다. 대체로 무대 우측은 아파트의 실내, 좌측은 회사 사무실로 구분된다. 관객석 가까운 무대 전면은 길거리, 복도 또는 공원구실을 한다. 관객과 아파트의 실내 사이는 그대로 트여 있지만 그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상상하면 된다. 실내 앞 무대는 또한 아파트의 복도로 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쓰세요. 뭐냐면 얘가 해설이에요, 해설. 극갈래는 뭐와 뭐와 뭐로 이루어지냐면 해설과 지문과 대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아까 그 극갈래의 특징 했던 위에 표가 해설, 대사, 지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이 해설이에요, 해설. 상범, 근데 아주머니 될 분은 어떤 여자예요? 상악, 너도 잘 아는 여자지. 상범, 저도요? 요 위층에 있는 미스방 말이야. 가정주부로서는 그만이기에. 근데 상범이가 박용자 씨랑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학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미스박이랑. 박용자 씨가 왜 상학이랑 결혼을 하냐면 돈 이런 거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는 거야. 아니, 박용자 씨 말입니까?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 할 거야. 저요? 아니요. 이게 뭐야, B? 대사죠, 대사. 그지? C, 팔뚝시계를 보더니 이거 뭐예요? 지문입니다, 지문. 근데 이게 행동지시문이에요, 행동지시문.
행동 지시문입니다. 이거.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일 내로 또 연락할게.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고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고 그때 같이 영화 구경 간 것이 2년이 됐어. 그럼 몸 조심해라. 상하기 걸어 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뭐예요? 행동 지시문이죠. 얘도. 이거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빼앗기 때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산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31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뭐겠어요? 이게 독백이겠어요? 방백이겠어요? 이거 방백이에요.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 관객이 듣고 있다고 전제한 거죠. 자, 여러분. 대사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독백, 세 번째 방백이에요. 독백은 뭐냐면요. 혼잣말. 혼잣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도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해. 등장인물도 못 듣는다고 생각해. 이거는 지 혼잣말이야, 그냥. 근데 방백은 뭐냐면요. 등장인물은 못 들어. 근데 관객들은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얘는 방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D부분 보겠습니다.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줘야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트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보았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D부분 보시면은 이게 이 작품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자꾸 무슨 서술자처럼 하고 있지 않니?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진짜 망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이게 독특한 거야. 왜냐면 지금 보세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현대극에서 이렇게 서술자의 역할하는 애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서술자의 역할하는 애들이 나오죠? 그럼 서술자의 역할하는 애들이 나오는 부분을 끊어. 그런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게 특징은 서술자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근데 얘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현대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극엔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서술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애들. 이게 지금 뒤에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만 써두시면 돼요. 이 무대 좌측 사무실을 불이 켜진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무대 지시문이에요. 무대 지시문. 해설은 위에 보시면 좀 길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건 이제 짧게 나오는 무대 지시문입니다. 중간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문제 보시면은 B의 그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왜 그러냐면은 B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반대는 안 하겠지라고 했더니 저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간접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별표 3개 쳐두시고요. 윗글은 기본적으로 극갈래에 속하지만 서사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 서사적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상범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윗글이 지닌 서사적 특성을 상범의 역할과 관련지어 쓰시오인데 다 불러드릴게요. 상범이 요거 실제로 교원 임용고시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서술을. 네, 이거 답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요거를 그대로 썼으면 4점을 받았어. 4점. 선생님 뽑는 시험에서. 언제요? 3년 전인가? 아니다. 요거 이런 역할 하는 애를 찾았으라고 해서 상범을 찾았으면 2점인 거 그랬어. 하여튼 이거 교원 능력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상범의 소설의 서술자처럼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행을 상범의 소설의 서술자처럼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행을 논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웃음이 나. 느끼가 좀 달라고 해야지. 와, 빨리 얻어준다. 자, 그 다음 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 요거 해보기로 했잖아. 요거 주제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거기 제목이 국물이 싸웁니다. 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 윤리의식이 희박해진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 대상이 뭐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물질 중심의 사회. 얘가 지금 대상이 되겠지. 그럼 뒤에 표현도 똑같잖아. 에 대한 비판. 그렇지. 비판. 오. 이렇게 쓰면 주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문학 자습서에서 나오는 주제.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만들기 쉽겠죠? 이제. 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은 12페이지. 페이지 넘버로는 12페이지. 김유정의 동백꽃은 딱 요 부분만 안 냅니다. 딱 요 부분만 내는데. 여러분들 김유정의 동백꽃 요 작품 아십니까? 배웠죠? 네, 옛날에 당연히. 배웠죠? 그러면은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니네가 내용을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알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보기를 읽지 말아봐 일단. 읽지 말고 1번 볼게. 동네 어른의 말에 맞서는 점순이의 행동에서 소작인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마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기억 볼래요?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게 뭐야? 닥쳐! 나 갈 때 되면 알아서 갈게! 이런 얘기 아니면은 그냥 능글맞게 그냥 염려, 마서유 이거야. 능글만. 능글맞은 거 아니야? 답이 몇 번이야 그냥? 1번이야. 그리고 점순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요. 점순이가 그렇게 표독한 애가 아니야. 얘가 약간 능글맞은 애긴 한데 표독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날아가는 거죠.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점순이의 가족에게 굽실거리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계층적 관계 때문이군. 이건 맞죠? 뭐라 그래 엄마가? 점순이랑 놀 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남사스러운 소문나면 안 된다. 점순이가 마름네 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소작인과 마름의 계층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군. 나가 점순이에게 화가 난 순간에도 눈치를 보는 것에서 소작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비애가 엿보이는군. 점순이는 누집 딱인데라는 말을 통해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를 나에게 환기하고 있군. 이면은 지금 2, 3, 4, 5는 약간 하나의 맥락이잖아? 1번만 튀고 있죠.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소설 같은 거를 볼 때요. 시나 소설을 보실 때 시대적 배경을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백꽃 하면 이 시대. 그 다음에 구보시의 일이라면 그 일제강점기, 모던보이. 그지? 도회적 삶.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 되죠. 외워야 될 때야, 얘들아. 선생님, 그거 못 외웁니다. 그럼 수능날 힘들어져. 알겠지? 이것도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소장농과 마름이 나오잖아. 그럼 1번과 같은 감상 방식을 뭐라고 해요? 내재적. 외제적 감상 방식 중에서 반영론적 감상 방식입니다. 반영론적. 그 단어는 다 외우고 있으시죠? 네. 해봐. 반영론적. 외제적인 반영론적이랑 표현론적. 자, 쓰세요. 표현론적 감상. 표현론적 감상. 표현론적 감상 방법. 그 다음에 반영론적 감상 방법. 반영론적 감상 방법. 그 다음에 효용론적 감상 방법. 그러네. 요 세 개가 외제적 관점입니다. 표현, 반영, 효용. 요 세 가지가 외제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 내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품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감상할 경우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절대론적 관점. 그래서 이러한 1번과 같은 방식을 반영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2번에 A부분 보시면 농촌의 향토적 풍속을 작품의 중심 소재로 활용인데 요거 답은 뭐냐면요. 니네가 딱 떠올려야 돼. 아, 감자 아니면 닭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닭싸움입니다. 위에 본문에서 찾았어야 되니까 닭싸움이에요. 왜냐면 지금 그거 없지 않냐? 느집에 이런 거 없지 않냐? 그거 없지 않아? 아, 있긴 있어. 6번째 줄에 보면 느집에 이거 없지. 네, 닭싸움이 더 맞아요. 닭싸움. 둘 다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요 문학은 이거 이론 파트가 이것만 중요해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요것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걸 날리는 겁니다. 좀.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문학4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할게요. 다시.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요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위에다 쓰세요. 이제 굵은 펜 같은 걸로 신유형 이렇게 쓰세요. 신유형. 그래서 가 옆에다가 문학 이론이라고 쓰시고 문학 이론. 가 옆에다가 문학 이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을 비문학 지문처럼 그렇게 줘요. 그런 다음에 나와 다를 시로 주는 거죠. 시나 소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쫄 필요가 없냐면 이 가와 같은 것이 뭐냐면 옛날에 보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 있죠. 보기를 읽고 같이 감상을 해라. 근데 이제 요게 지금 한 3문단 정도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각각의 문단이 하나의 문제랑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한 문제, A 문제,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이 B 문제, 그다음 세 번째 문단이 C 문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각각을 보기로 뜯어서 주면 되는데 얘네가 니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긴 글로 넣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를 안 읽고 바로 작품을 봐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고 가를 봐요. 한 문단씩 읽으면 돼. 왜냐면 옛날에 니네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보기가 있는 문제 작품 먼저 보고 그다음 문제 가서 보기 읽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럼 가 안 읽어도 풀리는 문제 있어요? 가 안 읽어도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1번 문제 봐봐. 기억과 니은인데요. 보시면은 다의 제목에서 다가 패러디한 거야. 나가 원작이고 다의 제목에서 나의 제목을 활용한 것은 기억의 예로 볼 수 있다. 아, 기억의 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억의 예 동그라미, 기억의 예 동그라미, 기억의 예 동그라미, 니은의 예 동그라미, 니은의 예 동그라미.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뭔지는 모르죠 지금. 네. 그지?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기억과 니은이 약간 대비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다에서 각 연의 첫 행을 나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억의 예로 볼 수 있다. 아,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지? 그럼 3번이 답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유사해야 돼. 유사하지 않으면 되겠죠. 아, 3번이 답이 되려면. 네. 그지? 다에서 우리 지나지 않았다 등의 시어를 활용한 것은 기억의 예로 볼 수 있다. 아, 이거는 좀 그런데 왜냐면 나의 이런 표현이 나왔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미 시를 읽고 내려왔잖아? 그지? 그럼 나에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없다면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지? 3번 볼게요. 나의 중요 소재인 이름 부르기를 다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룬 것은 니은의 예. 아, 기억은 유사한 예였는데 니은이 새로운 예가 됐구나. 그럼 4번은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 2, 4는 날아가지. 그지? 5번 볼게. 나에서 관념적 차원으로 접근한 꽃을 다에서 다른 식물과 함께 생태적 차원으로 다른 것은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요거는 사실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게 뭐냐면요. 5번도 맞는 얘기예요. 5번이 답이거든 지금. 근데 5번이 왜 이 문제가 의 소지가 있냐면요. 다의 내용이 생태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다가 생태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다도 존재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했어야 돼. 근데 작품만 읽으면 가를 안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일단 가는 안 읽어도 되지. 이해돼? 가는 안 읽어도 돼, 안 돼? 지금 안 읽어도 풀린 거잖아. 작품만 읽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만 읽고 일단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부터 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